시어머니는 말기 암이었고 병원 치료를 포기하고 집에서 지내는 중이었습니다. 암투병 생활하는 동안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이젠 마음의 준비를 다 하기도 했고 시어머니가 우는 모습이 보기 싫다고 하셔서 아주 평범하게 시어머니를 대했답니다. 둘째 며느리 말이야. 네가 보기엔 어떠냐? 글쎄요. 서방님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저도 예뻐 보이는 것 같은데요. 세아가 뭔가 이상하다. 네가 뒤를 좀 캐내줬으면 해. 어머님, 설마 사기꾼일까 봐요?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뭔가 있어. 결혼을 시키긴 했는데 뭔가 느낌이 싸해. 세아가 네가 좀 알아봐줘라.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꼭 알아볼게요. 시어머니가 예비동서에게 무슨 의심이 들었는지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예비동서는 얼굴도 예쁘고 참한 사람이었어요. 부모님 두 분은 돌아가셔서 가족이 없고 직업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몇 번 얼굴을 보았는데 시어머니 말씀대로 싸한 느낌을 받은 적은 없었는데 시어머니는 깨름칙한 게 있다며 반드시 알아보고 일러주라고 하셨어요. 이제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으니 시어머니의 부탁을 1번으로 정해놓고 동서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일 오전 식당으로 출근하는 길에 동서의 신혼집이 보여 잠시 주춤했어요. 그런데 타이밍이 딱 맞게 동서가 나오더군요. 출근을 잘 하나 보려고 뒤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를 타길래 저도 따라 탔고 고개를 돌려 눈치를 보다가 동서가 내릴 때 따라 내렸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놓쳐버렸구나 하고 아쉬움의 한숨을 내쉬는데 동서가 제 등 뒤에서 톡톡 건드리더군요. 형님, 뭐 하세요? 동서, 여기 웬일이야? 미행을 들킨 것 같은데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기를 했습니다. 형님, 저 미행하셨죠? 미행?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집 앞에서부터 쫓아오셨잖아요. 버스도 따라 타셨고. 어설프게 미행하는 거 다 표시 났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동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난 여기 친구 만나러 온 건데? 동서는 제가 미행한 걸 뻔히 알고 있었지만 더는 묻지 않고 가보라고 하더군요. 그럼 친구 잘 만나고 가세요. 저도 이만 가볼게요. 그런데 동서, 회사가 이 근처가 아니잖아. 외근이에요. 상사가 시킨 일이 있어서 해결하고 회사 들어가야 하거든요. 또 궁금한 게 있으세요? 아니야. 가봐. 수고해. 저는 아무 골목이나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동서가 사라졌을 거라 생각이 들 때 버스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식당에 늦게 출근했더니 직원들이 웬일로 늦게 출근했냐고 묻더군요. 사장님도 지각을 해요? 별일이네요. 일이 좀 있어서요. 영업 준비는 다 됐죠? 며칠 뒤 시어머니가 위독해져서 병원으로 급히 옮겼습니다. 세아가 알아봤니? 뭘요, 어머님? 둘째 며느리 말이야. 그게 아직이요.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꼭 알아보거라. 내가 떠나도 반드시. 시어머니는 당신의 몸보다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무얼 감추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셨는지 연신 경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밤에 돌아가셨고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시어머니가 떠나시니 눈물은 마르지 않고 흘렀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이 상주로 섰고 저와 동서는 조문객들을 위해
음식을 나르고 치우기를 반복했습니다. 동서, 힘들지? 어머님이 돌아가신 게 슬프네요.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셔서 너무 슬퍼요. 좋은 분이라 오래오래 모녀지간으로 지내고 싶었거든요. 예쁜 생각을 했네. 동서, 우리 서방님 잘 부탁해. 순진한 사람이니까 잘해줘. 제가 잡아먹기라도 하나요? 그런데 형님, 지난번에 저를 미행하시더니 혹시 저를 미덥지 않아 하시는 건가요? 아니야, 그럴 리가. 그때는 오해야, 오해. 난 친구를 만나러 간 거라고. 네, 알겠어요. 남편한테는 아주 잘해주고 있으니 염려하지 마세요. 시어머니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동서는 조용히 할 일을 잘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유언대로 동서에 대해 캐내보려고 작전을 짰습니다. 혼자 미행하는 것보다 남편에게 말해서 같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여보, 내일 식당 휴일이니까 당신도 월차 써. 우리가 함께 동서를 미행하는 게 좋겠어. 재수 씨가 이상한 사람 아닌데 도대체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야? 여보, 엄마가 유언한 건 그때 제정신이 아니니까 하신 말씀이겠지.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겠어? 나한테 어머님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 알지. 나보다 엄마랑 더 가까운 사이잖아. 알겠어.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게. 내일 미행하자는 거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서에 대해 다 알아내고 문제가 있으면 서방님을 우리가 구해야 해. 알겠지? 저와 시어머니는 보통 사이가 아니었어요. 남편과 미행작전을 수행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쓰기로 하고 시모와 저의 인연을 몇 자 적어보겠습니다. 절대로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5살 어린 나이에 고아원에 버려졌어요.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집안이 많이 가난했고 엄마가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성장하게 되었죠. 매주 봉사 오는 아주머니들 중 저를 많이 예뻐해 주시던 분이 계셨어요. 어머, 귀여워라. 새로운 아이구나. 네, 그런데 누구세요? 아줌마는 도울 일이 있으면 찾아오는 사람이야. 고아원에 할 일이 많아서 봉사를 하러 왔어. 그럼 나도 도와주나요? 엄마 아빠를 찾아주세요. 엄마 보고 싶어요. 그건 조금 어렵겠는데. 미안하지만 아줌마는 사람 찾는 건 못해. 대신 맛있는 걸 만들어줄 수 있지. 그러면 나 달고나 만들어주세요. 그거 엄마가 많이 사줬었는데 여기 오고 나서 한 번도 못 먹었어요. 달고나? 그래, 아줌마가 예쁘게 만들어줄게. 아주머니는 저를 데리고 주방으로 가서 국자에 달고나를 2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맛은 제가 먹어본 달고나 중 최고였어요. 아줌마, 저 입양해주세요. 어? 방금 뭐라고 그랬니? 입양이요. 여기 오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데려가 키우잖아요. 저도 아줌마가 입양해주세요. 아줌마랑 같이 살고 싶니? 저는 아주머니의 딸이 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서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기대한 대답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아줌마는 아들이 2이야. 딸이 1명 있으면 좋겠지만 형편이 안 돼서 입양하기 어려울 것 같아. 저는 밥도 조금 먹고 얌전히 지낼 거예요. 시키는 거 다 할 수 있다고요. 제가 간절하게 부탁했더니 아주머니는 저를 안아주시며 그럴 수 없다고 사과하셨습니다. 눈물이 살짝 났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애가 무작정 입양해달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데려가 키우겠다고 대답하겠어요. 아주머니는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말마다 오셔서 봉사활동을 하셨고 저와 아이들과 재밌게 놀아주셨답니다. 세월이 몇 년 흐르고 제가 10살이 되었을 때도 아주머니는 여전히 고아원에 오셨어요. 유미는 오늘은 지난주보다 예쁘네. 매번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제가 뭐가 예쁜가요? 아니야, 유미 넌 정말 예뻐. 요즘 학교 생활은 어때? 그냥 할만해요. 재밌지는 않고. 아줌마 같은 선생님이 없어서 재미없어요. 아이고, 내가 무슨 선생님도 아닌데 그렇게 말하니? 아줌마, 저 할 말 있어요. 뭔데? 뭐든 말해봐. 우리 유미가 하는 말이라면 뭐든 들어줘야지. 저는 아주머니께 숨겨왔던 일을 꺼냈습니다. 얼마 전부터 저를 입양하겠다고 자주 찾아온 부부가 있었는데 저에게 지극정성으로 대해서 그분들과 가족이 되기로 했답니다. 입양 가기로 결정했다고 말씀드리니 아주머니가 안아주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잘 가라 유미야. 새 부모님과 잘 지내고 건강하고 아프지 마. 아줌마가 저를 입양하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워요. 아니야. 양부모님들이 잘 키워줄 거야. 아줌마보다 훨씬 더 좋은 분들일 거야. 우리 이젠 함께할 시간이 없어졌네. 나중에 놀러와. 언제나 아줌마는 여기 있을 테니까. 그렇게 아주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고 양부모님 댁에 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새엄마는 집에서 살림을 하셨고 새아빠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집도 아주 넓고 좋았고 제 방도 공주님 방처럼 잘 꾸며져 있었답니다. 여기가 제 방인가요? 그래, 유미야. 이제 여기가 유미가 지낼 방이야. 마음에 드니? 네, 엄마.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엄마는 굉장히 예쁘고 친절한 분이셨어요. 반면 아빠는 무뚝뚝하고 화를 쉽게 내는 분이셨답니다. 제가 학교 끝나고 놀이터에서 놀다가 조금 늦게 들어갔더니 아빠가 크게 혼을 내셨습니다. 너 학교에서 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왜 이제야 오는 거냐? 놀이터에서 놀다가요. 내가 학교 끝나면 집에 와서 숙제부터 하라고 하지 않았냐? 너 내 말이 우스운 거야? 아니요. 애들이 놀자고 해서 조금만 놀다가 오려고 했어요. 끝까지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하는구나. 넌 혼 좀 나야겠다. 벽 보고 손 들고 서 있어. 벌을 서는 동안 아빠는 다 들리게 짜증을 내셨어요. 마누라는 왜 입양 따위를 하자고 해서 저런 걸 주워온 거야? 봐도 봐도 정이 안 가네. 으! 엄마는 아빠한테 대들지 못했어요. 제가 벌을 서면 가만히 지켜보다가 벌이 끝나면 제 방으로 오셔서 괜찮니? 엄마가 지켜줘야 했는데 미안하다 등등 위로의 말씀을 하셨답니다. 아빠는 이 가정의 군림한 왕이니 저나 엄마나 감히 대들지 못했습니다. 3년 뒤 초등학교 6학년이 되자 집안에 큰 위기가 닥쳤어요. 부모님이 여러 갈등이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혼장에 도장을 찍고 남남이 되겠다고 하는 걸 듣게 되었답니다. 우리 유미는 내가 키울 능력이 없으니까 당신이 키워주세요. 저 애물단지를 내가 끝까지 데리고 살아야 하다니. 어휴, 이 여자야. 당신이 그때 데리고 오자고 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속 썩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그렇게 키우기 싫으면 제가 데리고 갈게요. 됐어. 매달 양육비 달라고 전화하려고? 당신 목소리도 듣기 싫으니 그냥 내가 유미를 키울 거야. 부모님은 어떤 이유로 이혼하는지 저에게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다만 엄마가 집을 나가면서 저에게 엄청 미안해하셨습니다. 유미야, 엄마한테 자주 연락해. 엄마,
나 엄마 따라가면 안 돼요? 여기서 사는 게 너한테 훨씬 좋을 거야. 자주 찾아올게. 가지 말라고 붙잡고 싶었지만 아빠가 보고 있어서 속삭이듯 인사를 하고 엄마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일주일 만에 새로운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왔어요. 야, 네 새엄마다. 앞으로 잘해라. 오빠가 말한 걔야? 고아원에서 데리고 왔다는? 얼굴이 딱 총구석에서 온 애 같네. 야, 너 몇 살이니? 13살이요. 내년에 중학생이네? 너 내 신경 건드리는 일은 없도록 해라. 조용히 쥐 죽은 듯이 지내. 알았어? 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알겠다는 대답과 두 분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조용히 공부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새엄마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매일 괴롭히려고 시비를 걸었어요. 넌 어떻게 주는 밥만 처먹고 사니? 나 힘드니까 네가 살림 좀 해라. 학교 다녀오면 네가 이 넓은 집을 좀 치워. 네? 저는 공부를 해야 하는데요. 아빠가 학교 다녀오면 저녁 전까지 공부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제 뺨을 한 대 날렸습니다. 처음으로 맞아본 뺨이었죠. 왜 때리세요? 내 말에 토를 다니까 맞는 거지, 기집애야. 어디 고아 따위가 나를 무시해? 내가 이 집에 시집 오려고 얼마나 노력한 줄 알아? 네 아빠가 가정부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니까 네가 학교 다녀오면 청소고 빨래고 다 해. 저는 아빠한테 이르지 않았습니다. 시끄러워지는 걸 원하지 않았고 말해봤자 아빠가 저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 엄마 편을 들 것 같았기 때문이죠. 엄마의 말에 순종하며 지내며 하루를 무사히 보내기를 바랐는데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갈수록 못나지니? 얼굴만 봐도 토가 쏠린다. 널 낳은 애미는 왜 너를 버려서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거니? 왜 이런 시련을 내가 안고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죄송해요. 그게 다야? 너 지금 나 무시하니? 첩에서 안방마님 된 거라 개무시하는 거냐고? 두 번째 엄마가 저를 두고 이혼한 이유가 바로 이 세 번째 엄마 때문이었어요. 바람난 아빠가 세 번째 엄마한테 푹 빠져 있어서 헤어지게 된 거죠. 아무튼 세 번째 엄마는 저를 엄청 싫어해서 얼굴만 봤다 하면 짜증부터 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 서재에 있던 금고를 누군가 손대서 엄마와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누구야? 내 금고에 손댄 게. 돈 한 뭉치가 사라졌어. 당신이야? 여보, 내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있겠어? 그럼 유미 너냐? 아니요. 얘, 네가 아니면 나라는 소리잖아. 지금 나를 도둑으로 몰아가는 거니? 제가 손댄 게 아니에요. 아빠, 진짜 아니에요. 조그만한 게? 거짓말에 도둑질까지? 너 같은 건 말로 해서 안 돼. 여보, 매 좀 들어. 다시 묻겠다. 유미, 네가 훔친 거냐? 아니요, 저 아니에요. 그 순간 엄마가 제 뺨을 날렸습니다. 제가 훔친 게 아니면 누가 그런 짓을 하냐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도 하고 발로 제 몸을 걷어차기도 했어요. 아빠는 그만하라고 소리치더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억울하고 화나서 엄마한테 따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아 방 안에 앉아서 혼자 훌쩍거리며 울기만 했습니다. 이후에도 엄마는 저에게 손찌검을 자주 하셨고 제 영혼을 파괴하는 많은 행동을 하셨습니다. 15세, 더는 버티기가 힘들어서 집을 나와버렸어요. 가출하고 나면 아빠가 찾아와서 사과를 할 줄 알았는데 저라는 존재를 아예 잊으셨는지 찾지 않으셨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출은 영영 집을 떠나게 된 시발점이 되었어요. 갈 곳이 없어 방황하다가 가출학생 쉼터에 들어가서 지냈습니다. 거기서 지내면서 알바를 했어요.
학교는 무단결석으로 안 나갔으니 자동적으로 퇴학 처리가 되었다고 전해 들었답니다. 알바하면서 쉼터에서 지내는 건 입양된 가정에서 사는 것보다 100배는 나았어요. 마음이 편안하니 나가라고 할 때까지 거기서 지낼 생각이었죠. 하루는 두 번째 엄마가 보고 싶어서 전화를 해봤는데 없는 번호라고 하더군요. 저한테 없는 번호를 줬을 리는 없고 아마 사정이 있거나 다른 곳으로 떠난 것이라 생각했답니다. 19살 때까지 가출 청소년 쉼터에서 지내다가 모아둔 돈으로 독립했어요. 원룸을 얻고 식당에 면접을 보고 취직했답니다. 사장님 부부는 성격이 좋은 분들이라 일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장사도 잘 되고 월급도 잘 나와서 아무런 불만이 없었죠. 그런데 해가 바뀌니 여자 사장님이 많이 아프셔서 음식 맛이 덜하게 되어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사장님 부부는 식당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시골로 떠나셨답니다. 저도 저절로 일자리를 잃은 거라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사장님이 다음 사장님을 위해 깨끗하게 치워달라고 돈을 주셔서 마지막 약속을 지키고 다른 일자리를 구할 생각이었습니다. 거기 누구 있어요? 아직 사람이 안 나갔나? 전 사장님이 청소를 부탁하셔서요. 다 했으니 저는 나가보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나가려는데 새 사장님이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유미야, 너 유미 맞지? 평생 구하원 정유미 맞구나. 아줌마? 달고나 아줌마? 그래, 나야 나. 너한테 달고나 해주던 아줌마라고.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떡 하고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유미야, 그런데 네가 왜 여기에 있니? 서울로 갔다고 하지 않았어? 부모님은 어디에 계셔? 밥은 먹었니? 아줌마. 저는 겨우 입을 떼어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못하고 아주머니 품에 안겨서 엉엉 울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유미한테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래, 울어. 실컷 울어. 무슨 일인지는 나중에 말하고 일단 울어. 한참을 울고 나서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씀해드렸습니다. 뭐? 네 양아버지라는 사람이 바람이 나서 다른 새엄마가 들어왔다고? 그 여자가 널 못살게 굴고 도둑으로 몰기까지 했단 말이야? 네, 그래서 홧김에 집을 나왔는데 아무도 저를 찾지 않더라고요. 가출 청소년 쉼터에서 연락이 갔을 텐데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딱하고 가엾기도 해라. 우리 유미가 입양돼서 잘 사는 줄 알았더니 고생이 많았구나. 저도 그러길 바랐는데 마음대로 안 됐어요. 아주머니는 당신이 식당을 인수했으니 저와 같이 일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저야 가장 좋아했던 어른이니 당연히 좋다고 말씀드렸죠. 일하는 동안 아주머니의 가족이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아주머니는 예전에 이혼하셨고 두 아들은 전 남편과 살고 있다고 하셨어요. 저를 입양하지 못한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죠. 그때 유미 네가 입양해달라고 했을 때 만약 정상적인 가정이면 널 데려갔을 거야. 그런데 이혼하고 혼자 단칸방에 사는데 어떻게 널 키울 수 있겠어. 아, 그랬던 거군요. 제가 철없이 그런 말을 해서 너무 죄송해요. 죄송하긴 난 고맙기만 하더라. 내 딸이 되고 싶다는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아니? 사랑이요? 그래, 유미 너는 존재 자체가 빛이 나는 아이라 저절로 마음이 갔는데 착하고 날 잘 따르기까지 하니 사랑할 수밖에 없었지. 아무튼 돌고 돌아서 이렇게 나랑 같이 일을 하게 됐네.
우리 인연이긴 한가 보다. 아주머니는 사적인 이야기를 다 털어놓으셨고 저를 입양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까지 다 말씀해 주셨답니다. 아주머니와는 모녀처럼 가깝게 잘 지냈고 새로 오픈한 식당도 장사가 잘 돼서 만족하는 일상을 보냈답니다. 세월은 10년이 흘렀고 여전히 아주머니와 둘이 같이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머니의 두 아들이 찾아왔어요. 아주 오랜만에 보는 거라서 그런지 아주머니는 오열하면서 두 아들을 껴안았답니다. 내 새끼들, 그동안 잘 지냈니? 이 엄마가 미안하다. 찾아가지 못해 미안해. 엄마, 상황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랑 새엄마랑 살고 있었고 아버지가 엄마를 못 만나게 하니 어쩔 수 없었잖아요. 저희가 더 빨리 엄마를 찾았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 앞으로 자주 볼 수 있는 거니? 엄마,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랑 새엄마가 사고로 돌아가신 지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들어보니 안 좋은 일이 겹쳐 있더라고요. 아무튼 두 아들은 아주머니와 모자지간으로 자주 얼굴 보면서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두 아들은 자주 식당에 와서 일손을 돕기도 했고 아주머니를 모시고 여행도 다녀왔어요. 그리고 몇 년 뒤 아주머니 큰아들이 중대 발표를 한다고 식당 마감을 하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뭐? 결혼? 너 만나는 아가씨가 있었냐? 어떤 여자야? 네, 엄마도 아는 사람이에요. 유미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아주머니 앞에 섰습니다. 저와 아주머니 아들은 눈이 맞아서 1년 동안 사랑을 했고 결혼까지 하기로 했답니다. 아주머니, 죄송해요. 유미야, 네가 내 큰아들이랑 결혼한다고? 이게 웬일이니? 드디어 우리가 호적상 가족이 되겠구나. 널 입양하지 못했지만 이렇게라도 한 식구가 된다고 하니 너무너무 기쁘다. 아주머니, 절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미라면 당장 허락해야지. 유미야, 고맙다. 내 아들과 결혼해줘서 고마워. 유미야, 내가 뭘 했어. 엄마가 기뻐할 거라고 했잖아. 아주머니와의 인연은 더 심오하고 깊어졌습니다. 이젠 아주머니가 아니라 어머님이라고 부르게 되었네요. 저희 고부 사이는 부부 사이보다 훨씬 더 가까워서 남편이 질투할 정도였답니다. 당신 나랑 결혼한 거야? 엄마랑 결혼한 거야? 오늘 엄마 집에 가서 잔다고? 어머님이 편찮은 것 같아서 내가 옆에 있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엄마 괜찮거든. 우리 신혼인데 그렇게 엄마 집에 자주 가면 어떡하냐? 그럼 같이 갈까? 정말 못 말린다. 그래, 가자 가. 같이 엄마 집 가서 자자. 남편이 시샘을 하긴 했지만 시어머니가 진짜 건강이 좋지 않으셨어요. 기침을 끊임없이 하셨고 열이 시도 때도 없이 올라서 응급실에 자주 다녀왔답니다. 식당을 저에게 맡기고 쉬는 날도 덜어 있기도 했죠. 3년 뒤 시어머니는 폐암 진단을 받게 되어 투병 생활을 하셔야 했답니다. 어머님, 암이라뇨. 말도 안 돼요. 폐렴이 다 났고 더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암이라뇨. 세아가 미안하다. 나도 이럴 줄 몰랐다. 어머님, 제가 옆에서 잘 돌볼게요. 어머님이 다 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우리 유미는 복도 없지. 내가 4번째 엄마가 되어주기로 했는데 나마저 실망시키는구나. 미안하다. 미안해하지 말고 낫긴 하세요. 난 어머님을
절대로 이럴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의 병이 빨리 낫길 기도하며 지냈는데 병세는 더 악화되었고 병원에서 손 쓸 수 없는 수준으로 커졌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병원 치료를 포기하고 약만 복용하면서 집에서 지내셨어요. 얼마나 많이 울면서 지냈는지 매일매일이 상갓집 같았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만 좀 울라고 부탁하셨고 저도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지 어느 순간부터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저 시어머니가 편히 지내시다가 떠나실 수 있게 슬픈 얼굴은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중 시동생이 연애하던 여자를 시댁에 데리고 왔어요. 엄마, 형수님, 제 여자친구예요. 우리 둘째가 아가씨를 데리고 왔다고? 참 예쁘기도 하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뻐서 연예인 닮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 아마 텔레비전에서 본 연예인이랑 닮아서 본 것 같은 기분일 거야. 녀석 좋아 죽네. 결혼할 생각이냐? 엄마한테 장가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때? 나야 좋지. 우리 아들들이 짝을 다 찾았으니 이젠 여한이 없겠네. 시댁에 찾아온 시동생과 예비동서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살림만 차렸답니다. 시어머니가 예식장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니 조용히 결혼을 하고 지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시모가 저에게 동서가 싸한 느낌이 든다고 꼭 뒤를 캐서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말이죠. 다시 동서를 미행하는 작전의 순간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써보겠습니다. 남편이 월차를 냈고 저는 식당을 직원에게 맡기고 동서의 뒤를 밟았습니다. 신혼집에서 나오는 동서를 남편이 지인에게 빌린 자동차로 뒤를 쫓았답니다. 버스를 타고 가길래 매 정류장마다 내리는지 확인해가면서 미행했는데 동서가 다니는 회사에서 한참 떨어진 정류장에서 내리더라고요. 골목을 들어가자 남편이 바로 핸들을 틀어서 뒤를 쫓았죠. 이윽고 동서가 조용한 카페에 들어가서 차를 맞은편에 세웠습니다. 어머 여보, 저기 남자 만나는 거 맞지? 이게 무슨 일이야? 여보, 재수 씨가 지금 바람을 피우는 거야? 우리가 미행하길 잘했네. 이 사실을 서방님한테 말하고 정리시키자. 여보, 그런데 만나서 아무것도 안 했잖아. 확실한 증거를 찾고 말하는 게 좋지 않겠어? 하긴 커피만 마시고 대화만 하네. 증거를 찾고 알려주는 게 낫겠지? 그럼 남자랑 어디론가 들어가야 하는데. 여보, 그냥 나오는데? 대화만 하고 나오잖아. 여보, 숙여! 저와 남편은 동서가 나오길래 차 안에서 얼굴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동서의 뒤를 다시 쫓아갔는데 회사로 가더군요. 출근 전에 남자를 만나는 건 정말 수상한 일이니 회사 끝나고 어딜 가는지 지켜보기로 했어요. 오후 6시까지 잠복하고 있다가 동서가 퇴근하고 나오는 걸 보고 바로 남편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남자와 식사를 하더군요. 아침에 본 남자가 아니었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헤어지더니 호텔로 들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여보, 확실하네. 이번에는 호텔이야. 그러게, 안 되겠어. 동생을 불러야겠어. 현장을 같이 덮쳐버리자. 그이는 호텔 앞에서 시동생에게 연락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빨리 오라고 연락했습니다. 20분 뒤에 시동생이 왔고 저희 부부는 얼른 호텔방으로 올라가자고 했어요. 형수님, 여기에 왜 오라고 한 거예요? 서방님, 여기 호텔에 동서가 있어요. 어떤 남자를 만나러 들어간 게 확실해요. 뭐라고요? 제 아내가요? 아니에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 언제부터 여기에 있던 거예요? 아침부터 미행했어요.
어머님이 유언으로 저에게 동서에 대해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뭔가 싸한 느낌이 있다고 하시면서요. 엄마가요? 엄마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대? 제 아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두 사람 그만 돌아가요. 아니, 지금 서방님 아내가 호텔에 들어갔는데 그냥 가라고요? 서방님, 현장을 잡아야죠. 시동생은 혀를 차더니 앞장서서 호텔로 들어가더군요. 몇 호실인지도 모르면서 안으로 들어가더니 동서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저희가 말렸지만 이미 연결이 되었고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호텔 식당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그 안에 있는 동서한테 다가갔어요. 이번에도 남자와 있었답니다. 여보, 내가 부업으로 보험하는 건 뭐라 안 하겠는데 출근 전에도 남자 만났다며? 그 사람 보험 고객이지? 여보, 이 호텔에 있는 건 어떻게 알고 왔어?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왜... 동서는 제 눈을 빤히 보더니 제가 미행했다는 걸 직감하고 표독스러운 표정을 짓더군요. 또 형님이죠? 지난번에 저를 미행하더니 또 그러신 거예요? 이번에는 아주버님이랑 둘이서 작정하고 따라다니셨나 보군요. 미안해. 그런데 뭔가 찜찜하니까 어머님의 유언이기도 하고. 형님, 저 바람 안 났고요. 수상한 짓 안 해요. 보험을 부업으로 하고 있는 이유도 말씀드릴까요? 내년쯤에 자영업을 하려고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이거 참 미안하네. 나 지금 고객 만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세 사람 그만 나가주세요. 저와 남편은 입을 닫고 나왔고 시동생은 짜증 가득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저와 남편은 차를 타고 안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가 큰 실수한 거지? 그런데 오늘 하루만 따라왔을 뿐이잖아. 다음에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겠어? 듣고 보니 그러네. 어머님이 괜히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닐 텐데. 생각해보니 오늘 우리가 제대로 못 잡았을 뿐이잖아. 다른 날에 무슨 짓을 하는지 또 미행을 해보는 게 좋겠어. 그래, 나도 솔직히 재수 씨 싸한 느낌이 드는 게 꼭 끝까지 파헤치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시간 내서 미행해보자. 저희 부부는 그날 집으로 돌아갔고 보름 뒤에 다시 시간을 맞춰서 동서를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동서가 터미널로 가더니 버스를 타더군요. 평일인데 도대체 왜 고속버스를 타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저와 남편은 버스를 따라 도로에 올랐습니다. 2시간 뒤에 변두리에 도착해서 열심히 걸어가는 동서를 쫓아갔답니다. 여보, 우리가 오늘도 잘못 온 것 같아. 저기 납골당이야. 진짜네. 동서가 부모님 뵈러 왔나 봐. 오늘 또 실수한 건가? 그래도 모르니까 안에 들어가 보자. 남편과 납골당 안으로 들어가 동서가 있는 자리를 빼꼼 훔쳐보고 기다렸어요. 한참 뒤에 납골당에서 나가길래 저와 남편은 동서가 누구를 찾아왔는지 유골함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왜 그래? 아는 분이야? 이 여자는... 그 순간 옆에서 동서의 얼굴이 튀어나왔어요. 또 나를 미행한 거예요? 두 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 보러 왔는데 또 내가 수상한 짓을 할 거라 생각하고 따라오셨어요? 동서, 이 여자랑 무슨 사이야? 저는 유골함 옆에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누구겠어요? 우리 엄마죠. 이럴 리가 없어. 말도 안 돼. 뭐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어야 하는데 돌아가신 엄마를 보러 온 게 말이 안 된다는 건가요? 저는 오금이 저려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제가 기억하는 친엄마였습니다. 아무리 어렸어도
엄마의 얼굴은 절대로 잊히지 않았습니다.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동서, 이 여자 나를 낳아준 친엄마야. 지금 생각해보니 나에게 동생이 있던 것도 기억나네. 내가 버려지기 전에 갓난아기가 집에 있었는데 그게 동서였어. 뭐라고요? 우리 엄마가 형님 엄마라고요? 지금 저 놀리는 거죠? 아니면 난감한 상황이니까 거짓말로 빠져나갈 생각인 거죠? 아니야. 진짜 나를 낳아주신 엄마야. 몸이 아파서 날 고아원에 맡긴 엄마라고. 분명히 기억해. 수원의 달동네 집에서 살았던 거. 수원 달동네?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엄마와 내가 거기 살았던 거, 그것까지 조사한 거예요? 아니야, 조사한 게 아니라 내 기억이라고. 어릴 적 기억이란 말이야. 시어머니가 느낌이 싸하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고 하신 이유는 아마 저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낀 것 같았습니다. 저 또한 동서에 대해 끝까지 파헤쳐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던 이유가 핏줄이 당겼기 때문인 것 같았죠. 동서와 남편은 놀라기도 하고 제 말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엄마의 유골함 앞에 서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날 고아원에 맡긴 날이 기억나. 아마 그때 몸이 안 좋았을 거야. 엄마의 입술은 시퍼렇고 온몸은 삐쩍 말라 있었지. 내가 고아원에 들어가기 싫어하니까 10밤만 자고 날 데려온다고 했을 거야. 맞지? 그때 엄마는 딸 둘을 혼자 키우기 힘들어서 날 포기하고 동생을 선택한 거야. 내 말이 다 맞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만하지 못해요? 내가 장난하는 걸로 보여? 거짓말하는 걸로 보이냐고. 네 엄마가 날 버려서 내 인생은 빌어먹을 시궁창 같았어. 넌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랐겠지만 난 외로움 속에서 매일 눈물을 흘렸다고. 자, 다시 봐. 내 눈을 보라고. 형님, 사람을 착각한 것 같아요. 사진 한 장 가지고 형님의 어머니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분명히 잘못하신 거예요. 난 한 번도 언니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어요. 내가 12살에 돌아가신 엄마는 한 번도 다른 가족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 없다고요. 날 버리고 7년이나 더 사셨네. 그러면 날 7년 더 키워주지. 왜 버렸을까? 나한테 돈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저는 분노했습니다. 확실히 제 엄마가 맞았으니 그럴 만했습니다. 동서는 제 몸을 밀며 자기 엄마한테 막말하지 말라고 경고하더군요. 이에 남편이 저희 두 사람을 말리며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알아볼 방법이 있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유전자 검사. 그래, 그거 해보자. 만약 맞으면 동서, 나한테 대든 거 사과해야 할 거야. 형님이야말로. 아니면 우리 엄마한테 다시 와서 사과하셔야 할 겁니다. 기분 나쁘게 납골당을 나와 유전자 검사를 하러 갔어요. 결과가 나오려면 2주일은 걸린다고 해서 그동안 동서와는 연락 한 통 안 하고 지냈습니다. 보름 뒤 남편이 검사지를 받아왔고 동서와 시동생을 저희 집으로 불렀습니다. 자, 열어본다. 이건 틀릴 수 없는 거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받아들여야 해. 어서 열어보기나 해. 보나마나 아닐 겁니다. 어서 열어보세요. 봉투를 열어보았는데 자매가 맞았습니다. 제 말이 맞았답니다. 맞네, 맞아. 내가 내 동생이랑 동서지간이 됐네. 참, 기가 막힌 일이야. 우리 어머님이 왜 그렇게 동서한테 집착했는지 이제야 알겠네. 동생을 찾으라고 신호를 주신 거야. 형님, 믿기 어려워요. 어떻게 형님이 나의 언니일 수가. 내가 자네 엄마한테 가서 사과는 안 해도 되겠지? 동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저도 더는 할 말이 없더군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고 남편에게 그만 시동생 부부를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엄마를 원망했어요. 왜 나만 버리고 동생은 거두어 키웠는지 따지고 싶었습니다. 화가 가라앉지 않아 한동안 식당에 나가지 않고 산과 바다를 다니며 바람을 쐬었습니다. 열흘의 시간이 흐르고 식당에 나가서 일을 다시 시작했고 다를 것 없는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식당 마감 시간이 가까워지자 동서가 들어오더군요. 여긴 웬일이야? 저 밥 좀 주세요. 지금 장난해? 자네가 밥 달라고 하면 내가 갖다 바쳐야 하나? 배고파요. 참 가지가지 한다. 그래, 상전 나셨으니 밥 갖다 줄게. 기다려. 직원들을 퇴근시키고 동서한테 밥을 차려줬습니다. 형님, 제 앞에 앉아서 저 밥 먹는 거 봐주세요. 이게 진짜 심각하게 까부네. 내가 미행 좀 했다고 지금 화풀이 하러 온 거야? 그래, 앉았다. 됐냐? 동서는 밥을 먹으며 엄마와 살던 시절을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팠어요. 형님도 아시죠? 저는 엄마의 손에 크지 않았어요. 주인집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이 저를 거의 키우셨죠.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건 다녀본 적 없어요. 그리고 나라에서 주는 기초수급비로 생활했는데 항상 돈이 부족해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엄마는 이미 병세가 심해져서 요양원에 들어갔어요. 거동도 못하고 사람을 잘 알아보지도 못하셨죠. 엄마가 저를 버린 이유를 포장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해는 가더라고요. 몸이 성취하는 엄마가 저를 왜 고아원에 맡겼는지. 그래서 어디가 아프셨던 건지 알아? 췌장에 이상이 있고 당뇨 합병증도 있었어요. 발이 썩어 들어가서 절단 수술까지 하셨어요. 세상에나. 엄마는 늘 아프기만 했고 불쌍하고 가엾기만 했어요. 고통 속에 살다가 제가 12살이 되던 해에 비로소 자유를 찾으셨어요. 그때 저도 고아원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주인집 할머니가 월세 안 받고 저를 계속 살게 해주셨어요. 나중에 성공하면 갚으라고 하셨었죠. 그래도 좋은 사람은 만났네. 그래서 할머니한테 빚은 갚았어? 아니요. 갚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네 인생도 참 힘들었겠다. 어린 것이 아픈 엄마를 보면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컸을 거 아니야. 그래도 형님만큼 가슴 아프진 않죠. 죄송해요. 동서는 제게 사과를 하더니 밥 한 숟가락을 크게 떠서 입에 넣더군요. 천천히 먹어. 내가 생선 한 마리 구워올게. 오늘 들어온 조기가 물이 좋아. 주방으로 가서 힐끔 동서를 쳐다봤더니 눈시울이 붉어졌더군요. 그리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저보다 힘들게 살았을 동생의 인생을요. 곧 생선을 굽고 동서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동생. 네, 언니. 저희는 마주보고 피식 웃었고 별다른 대화 없이 한 사람은 밥을 먹었고 한 사람은 밥 먹는 걸 구경했답니다. 과거 힘들었던 생활 속에서 엄마가 저를 버리는 결정을 한 건 아마 1000번 만번 생각하셨을 거예요. 동생은 아직 젖먹이 애기였기 때문에 떼어내지 못하신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더는 미움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시간을 내서 동생과 엄마를 찾아갔어요. 유골함 앞에서 한참 바라보았고 자매가 나란히 서서 이제부터는 잘 지내겠다고 말씀도 드리고 좋은 말만 하고 돌아왔답니다. 동서와 저는 어색하면서도 친밀하게 지냈어요. 말이 참 이상하죠. 자주 만나는데 막상 만나면 별로 대화하지 않았어요. 뭐야, 사람 불러놓고 차도 한 잔 안 주냐? 아, 미안해요, 형님.
둘이 있을 때는 언니라고 불러. 아, 그럴게요. 언니,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실 거죠? 동서는 직장과 부업으로 모은 돈으로 카페를 차렸는데 저에게 찾아오라는 문자를 매일 보냈어요. 참, 우리 웃긴다. 자매가 한영재한테 시집갔으니 겹사돈 아니야? 그러네요. 별일은 없지? 네.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또 별다른 대화가 없었습니다. 차 잘 마셨어. 갈게. 네, 내일도 들러주세요. 봐서. 그리고 다음 날 동생의 문자를 보고 또 달려갔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대화 없이 한 공간에서 숨을 쉬며 서로의 감정을 마음으로 공유하고 헤어지고 만났죠. 그렇게 1년 정도 시간이 흐르자 저희 자매가 많이 달라졌답니다. 왜 이제야 와? 내가 빨리 좀 와달라고 했잖아. 우리 아들이 나한테서 떨어지지 않아서 똥도 못 싸고 있었단 말이야. 아니 언니, 애기 안고 똥을 싸면 되잖아. 똥 싼다고 바쁜 사람을 불러? 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넌 애기 얼굴 보면서 쌀 수 있어? 급하면 쌀 수도 있지. 아, 몰라. 빨리 네 조카 좀 안아봐. 정말 가지가지 한다. 빨리 가서 싸. 이렇게 급할 때 부르면 바로 달려와주는 자매 사이가 되었죠. 어우, 다 쌌다.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 언니, 화장실에서 30분 동안 앉아 있었어. 변비야? 내가 약 좀 줄까? 그래, 있으면 좀 줘봐. 한 방에 순풍 쐈으면 좋겠는데 맨날 나올랑 말랑하네. 애기 앞에서 참 좋은 소리 한다. 언니, 다음 주에 시간 비워놔. 다음 주? 식당에서 일해야 하는데 뭘 비워. 형부가 말 안 해? 다음 주에 가족끼리 놀러 가기로 했어. 1박 2일로 펜션 가기로 했다고. 정말? 난 왜 그걸 이제야 알았냐? 그런데 우리 애기 데려가면 제대로 놀 수 있을지 모르겠네. 내가 볼게. 언니는 편하게 고기 먹고 바람이나 쐬. 기집애. 그럼 당근 가야지. 네가 이틀 동안 내 아들 똥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다 해라. 난 가서 놀기만 할 거다. 전에는 안 그랬나? 2달 전에 바닷가 가서 나 혼자 육아만 하고 온 거 몰라? 언니랑 형부랑 내 남편은 물놀이를 질리도록 했잖아. 아, 그때 그랬지. 그러고 보니까 네가 참 좋은 이모 같다. 나중에 우리 아들이 크면 내가 다 말해줄게.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해라. 나만큼 하는 동생이 어딨냐? 아무튼 다음 주에 시간 비워놔. 직원들한테 이야기해두라고. 저희 부부와 시동생 부부는 자주 같이 놀러 다녔어요. 저희가 친자매라는 걸 알고 나서 두 형제가 가깝게 지내게 해주려고 부단히 노력해줬답니다. 현재 동생과 사이가 아주 좋아요. 아들도 잘 크고 있고 앞으로 좋은 일이 계속 찾아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를 입양했던 양아버지와 3번째 엄마의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제가 집을 나가고 3년 뒤에 사고로 돌아가셨답니다. 이혼한 2번째 엄마는 해외로 가신 것까지만 알고 다음 소식은 모르고 있고요. 글을 쓰다 보니 저에겐 엄마가 총 4분이네요. 낳아준 엄마, 입양해준 엄마, 그분이 나가시고 새로 들어온 3번째 엄마, 그리고 시어머니. 누구를 제가 가장 사랑하는지는 아마 듣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막을 내려야겠네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